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정승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행정소송법에 처분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실처법상의 행정행위 개념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행위란 개념은 특정한 법률 요건으로서의 공법행위가 성립됨의 이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법률 효과라는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행정작용 또는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법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래서 법률 효과 측면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설상 처분이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이론서를 주장하는 견해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 판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해서 좀 더 넓게 처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처분의 개념은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공권력의 행위고 권력적 행위, 공권력의 행위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 집행행위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행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플러스 알파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행위여야 됩니다. 앞 시간에 행정행위의 종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러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인, 공증, 그래도 비교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분명하지만은 통지와 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실의 행위와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의 행위와 법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리와 신고서 반려와 관련된 건축신고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 국민의 공법행위와 관련해서 그 신고, 행정청에 특정한 내용을 알려만 주면 됩니다. 이런 자기완결적 신고, 신고만 하고 신고를 하고 행정청에 신고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걸로 법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더 나아가서 수리라는 어떤 판단작용이나 인식작용이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완결적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만 하면 법 효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신고서를 반려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서 반려 행위는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운송 차량에 관한 오토바이, 이륜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 신고 수리 처분성을 부정했고, 그 다음에 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신고체육시설의 착공계획서 신고 수리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법 효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라든지 유효한 소송 수단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처분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신고서 반려의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착공신고서 반려도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고, 과거에 유선업 경영신고 수리 거부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법률상 신고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처분을 긍정한 경우가 있지만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가 불필요한데 그 법령 규정을 몰라서 신고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전부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담장 설치 신고, 담장 설치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5개 운동시설 용도 변경 신고 불필요합니다.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바꾸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걸 수리한 거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한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골시설, 낙골당 옆에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치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를 또 법에 규정된 신고로 알고 반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세금 중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신고 액수가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1억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청의 부과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러한 신고해서 납부한 경우를 확인적 부과 처분이다 라고 해서 처분성을 긍정하자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근에 세금에 대해서 경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 청구에서 거부하면 이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행정청에 수리라는 결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신고서를 반려하면은 당연히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가 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기타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토지거래신고, 유료노인복지주택 설립신고,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납골당, 지금은 봉안당입니다. 봉안당 설치신고, 체육시설, 회원, 모집계획서 제출, 이것도 신고한 거죠. 제출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하기 위해서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신고. 전부 이런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들입니다. 거기 봐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법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처분선과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하면 법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 해서 사실상 수리죠. 사실상 수리 거부, 접수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미신고 행위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법상 의원 개설 신고가 된 이상 이 신고서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미신고 의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도 마찬가지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상향해서 이용료를 받더라도 과태료 등 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보다 국민에게 자유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신고만 하면 법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고, 체육시설인 당구장업 신고 이런 것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상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 대문 설치 같은 경우 신고만 하고 대문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법상의 수산제조업, 긴가공업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업의 신고는 구별됩니다. 신고업의 신고는 신고 플러스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회신고, 우리 집시법상의 집회신고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수리 불필요합니다. 다만 그 신고된 경우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청에서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반려되면은 그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신고 영업 행위로 전부 형사처분이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통지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와 관련해서 통지행위 경우 법효과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어서 법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통지행위로서 행정행위가 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 됩니다. 현재 우리 판례상 나타나는 것은 대집행, 개고통지, 국세, 관세 여러 가지 징수 처분과 관련해서 납입고지, 도촉 이런 것들만 현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해서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어떤 사실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특히 지류해신 진정에 대한 답변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처분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나타난 주요한 통지와 관련해서 당연퇴직인의 경우 당연퇴직 인사발령, 정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고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소송할 수 없습니다. 공매 통지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습니다.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보수,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부지급 통보하는 것들, 이건 바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해야지 별도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면 각하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결정 통지, 이미 국세 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앞에 발생되었다 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됩니다. 다만 환급 결정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처분성 인정합니다. 관세 마찬가지입니다. 환급금 결정 통지 각하됩니다.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세를 납세 고지하면서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징수고지서, 가산세 징수고지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거만 하는 경우는 각하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그 이후에 납세를 하지 않아 가지고 가산금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하거나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행위는 처분이 되기가 법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법효과가 발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긍정되는 사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대체로 부정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행위 중에 권력적 사실행위 경우에는 국민에게 수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성 긍정하는데 판례에 나타난 것은 대표적인 것이 단수조치입니다. 단수조치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집행과 관련해서 대집행 실행행위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미결 수용자에 대한 이송조치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장의 특정 수용인에 대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강제적인 유치, 예치, 영업수 폐쇄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분성 긍정됩니다. 그러나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대체로 부정되는데, 특히 행정지도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알선, 권유, 권고적 행위, 호의적인 연기유예행위, 주의, 경고 이런 것 전부 처분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고지방송명령, 별도의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총장에게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에 대해서 대학 자체 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경우, 대학 자체 징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처분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단순 서면 권고, 내부 규정에 따른 불문 경고하고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서면 경고와 불문 경고는 구분돼서, 불문 경고는 현재 처분성 긍정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등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사항에 관한 심사 중지하는 행위,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당국이 특정 주류업체와 주류업체 사이에 거래를 좀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상 요청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영업시간을 좀 준수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 전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판례에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횡단보도 설치 행위와 관련해서 원고 적격이 업돼서 각하가 대법원에서 되었지만 고등법원에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긍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비정신적 사실행위 대부분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횡단보도 설치와 같은 경우는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그 행정행위의 개념은 마지막 법효과가 발생되는 최종 결정에 의해서 법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행위가 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인데, 그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있는 내부적인 중간 과정에 있는 행위들은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행위나 내부행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합니다. 한편 특별권력관계와 관련해서 내부행위, 중간행위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와 같은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개별적 신분관계와 관련된 행위는 일반 법률관계하고 동일하게 처분성은 긍정하고, 다만 신분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분성하고는 별도로 특별 권력관계는 최근에는 논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간행위긴 중간행위지만은 성격상 중간행위지만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 부분 허가인데, 사전결정 같은 경우는 예비결정이라고도 하는데, 최종 행정행위가 허가가 있기 전에 앞에 단계에서 반드시 A라는 조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긍정합니다. 폐기물 사업계획서 적정 부적정 통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설치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앞에 계획서를 반드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설치한 이후에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전결정, 예비결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처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한편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의한 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처분과 관련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이런 경우는 운수권 배분이 법령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지는 않지만 내부 지침상 거쳐서 운수권 배분 처분이 되기 때문에 운항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사전결정으로 봐서, 성격상 사전결정으로 봐서 인정한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판례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분 허가는 최종 허가를 전체의 행위를 허가를 해야 되는데, 전체 허가를 하기에 좀 적정하지 않아가지고 일부 허가하고 나머지 전체 허가하는 2단계 허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분 허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 허가의 경우에는 최종 독립된 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긍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원자력법상 사전부지 승인, 그러니까 원자력 건설 허가가 있고 운영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려면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건설 허가 신청하고 건설 다 되면은 준공받고 운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설 허가 앞에 부지만 별도로 이렇게 독립해서 건설 허가에 독립해서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부분 허가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법상 사전 부지 승인이 유일하게 부분 허가로서 허용됩니다. 한편 사전 결정과는 달리 행정청의 단순한 확약, 확언, 약속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성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나타난 것은 수산업법상 어업 우선순위 결정, 그러니까 여러 어업인들에 대해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후에 어업권을 배분하는데, 이때 순위를 결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배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지, 순위 결정은 확약에 불과해서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 결정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중간 행위, 내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부정되는데, 다만 이 중간 행위나 내부 행위도 최종 단계에서
소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경우, 아니면 소송을 통한 구제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간 행위나 내부 행위라도 처분성을 긍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법원 판례의 처분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법률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내용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부정이 됩니다. 과세표준결정, 성금 불산임, 입금 가산 처분, 소득 처분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닙니다. 2차 납세자 의무자 지정 처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유공자 최종 판정하기 위한 신체 검사 판정 안 됩니다. 병력법상 판정하기 위한 중간에 군의관의 신체 몇 등급인지 등이 판정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공매 결정 중간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 명예 전역수당 지급 대상자 추천한 행위나 거부한 행위 안 됩니다. 고발 조치 안 됩니다. 공장 설립법상의 공장 입지 기준 확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지 최종 입지 지정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법상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전부 다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 판례나 소득 기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는 달리 원천 징수 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행위인 세무조사 결정도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재와 관련해서는 장애 등급 결정과 평균 임금 결정 두 가지 모두 독립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 합산 인정, 재직기간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 지정, 방산물자 지정이나 취소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등의 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불인정 은 별도로 독립해서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 처분 의무를 통지하는 행위들 전부 다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행위는 전체로서의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일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부관입니다. 부관,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그래서 행정행위의 내용과 관련된 부관은 부담, 부담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가 있고,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된 그 부관은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가 있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와 관련해서 부관이냐 아니냐는 논쟁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통설에 따라서 6가지 있는데 이 중에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체 부관부 행정의 전체 행정행위를 다루어야 되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반해서 부담인 경우에는 전체 중에 일부만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 내용과 전체 부관이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냐 아니냐 이런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담인 경우에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컨대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 점령 허가와 관련해서 특허죠. 도로 점령 허가와 관련해서 그 각종 부관이 붙어 있는데 점령 기간이 예를 들면은 짧게 한 5년 해야 되는데 한 2년이다. 그러면 이 2년이 너무 짧으니까 취소해 달라 하는 거 안 됩니다.
조금 기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점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있고 점용료를 뭐 1억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점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뭐 납부 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점용기간과 관련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전체를 다투어야 됩니다. 판례는 이 경우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직권 취소 철회 거부 처분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형태로 변경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부담은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법효과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철회 사유가 된다. 그래서 본 행정행위 그러니까 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본 행정행위에 더 나아가서 본 행정행위의 부관이 그 이후에 계속되는 단계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와 관련해서도 부담 불이행을 그 이후에 있는 후속 행정행위의 거부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권 취소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에 의한 취소가 아니고 쟁송 취소가 아닌 직권 취소와 행정청의 철회, 직권 취소와 철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원래 있는 행정행위가 있고 원래 행정행위가 있고 이것을 사후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경우 직권취소 철회도 당연히 처분이 됩니다. 대상적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취소와 철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직권취소는 원래 원처분을 할 당시에 이 원처분이 위법한 경우, 원처분에 발생되는 하자입니다. 위법한 경우, 이런 경우 행정청에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직권취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철회는 최초의 원처분, 당초 처분은 적법했는데 그 위에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한편 직권 취소 철회와 관련해서 경정처분과 관련해서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4월 3일날 1억 부가 처분했는데 5월 1일날 다시 8천만 원으로 다시 처분을 바꾸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무엇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앞에 있는 4월 3일인데 1억 전체 1억 중에 2천만 원을 취소했다. 직권 취소했다고 보는 거죠. 직권 취소 처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아있는 요 8천만 원 그래서 4월 3일자 원처분 당초 처분인 4월 3일자 당초 처분 1억 중에 남아있는 8천만 원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처분의 일부를 처리하거나 직권 취소했다 보는 거죠. 한편 증액 경정하는 경우는 어찌 되는가? 그러니까 4월 3일 1억 했다가 5월 2일 1억 5천 한 경우 경정 청구 기간 내라고 하면은 뭐 언제든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처분, 당초 처분은 이렇게 흡수된다고 봅니다. 후속 처분에. 그래서 당초 처분 후 당초 처분은 소멸되고 당초 처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소익이 각하됩니다. 후속 처분 5월 2일 1억 5천이 된다고 봅니다. 한편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도가된 경우 당초 6천만 했다가 1억 부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을 소송을 제기하면 6천만 원 부분은 이미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확정이 되어서 따라서 나머지 5월 6일자
증액된 부분, 증액 부분 6천만 원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1억 부과했다가 그 다음에 증액 1억 5천 했다가 다시 1억 2천으로 감액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경정 청구 기간이 도가 안 됐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천이면은 요거는 사라지고 흡수돼 가지고 1억 5천이 됩니다. 한편 1억 2천으로 감액되면은 이 중에 1억 5천 중에 3천만 원 부분이 철회된 거죠. 나머지 1억 2천, 그러니까 7월 20일 남아있는 2020년 7월 20일 1억 2천만 원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판례는 이런 것에 조세에 대한 경정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 또는 영업 취소, 정지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동일한 법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판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개의 처분과 관련해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있으면 선행, 후행 처분이 있으면은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는 선행 처분을 행정청에서 취소 처리하고 후행 처분을 별도로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의 일부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 봐서 후행 처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각각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판례를 잘 숙지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 처분만 된다라고 보는 경우 대표적인 게 대집행 계고와 관련해서 1차 통지가 나간 이후에 2차, 3차는 이행 촉구라든지 기한의 연기 통보에 불과해서 1차만 처분이고 2차, 3차는 아니다. 공익근무위원회 소집 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만 되고 2차, 3차는 처분이 아니다. 이래 보고 있고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 납부 독촉과 관련해서는 1차만 되고 2차, 3차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후행 처분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한 가증금 부과 처분이 있었고 이후에 감면 효과를 적용해서 감면 처분한 경우 앞에 있는 처분은 소멸되고 후행 처분만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앞에 것을 완전히 처리했다 보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판례가 나타나 반복된 거부 처분 신청했다 1차 거부 다시 또 신청해서 또 2차 거부 3차 거부되면 1차, 2차, 3차 모두 독립된 처분으로 봅니다.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것을 철회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처분으로 봅니다. 자, 종전 처분과 선행 처분 또는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과의 관계에서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에 이렇게 있으면 일부를 이렇게 철회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또 여기에 또 일부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철회 또는 아니면 이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종전 처분이 되는가 후속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A 부분과의 관계가 가분적인 경우에는 독립돼서 둘 다 된다는 거고 그러나 불가분인 관계인 경우에는 앞에 처분을 본질적으로 취소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영업시간 예를 들면 8시부터 아침 저녁 8시까지 한 경우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시간 느린 경우 어찌 되는가. 그래서 앞에 처분과 뒤에 처분과 관련해서 가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에 그래서 종전 처분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